학부형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릴 때 뭘 훈련시키면 좋았냐,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아, 이런 말 할 때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원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어린 시절에 빨리 그걸 훈련을 하면 어떤 역사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학문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는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이 주목할 만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와이스버그라는 사람이 썼는 창의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역작인데 그쪽에서 이제 쭉 하는 것 중에 확 와닿던 거는 형상화라는 거. 특히 이제 예술 쪽, 예를 들면 조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리석이 있다면 대리석 속에서 비너스상을 이미지를 형상화해야 되잖아요. 요점 뭐냐면 형상화된 이미지를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는 거는 운동 출력이라는 거예요. 운동 출력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든 운전을 배우든 다 아주 집중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손으로, 붓으로, 펜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느낌을 동반한 이미지가 떠오른 걸 캔버스에 옮기거나 대리석에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주 숙달된 운동 출력 과정이거든요. 형상화가 첫 단계고 형상화를 통해서 운동 출력까지 바뀌는 과정이 대부분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20-30년 동안 하는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형상화가 왜 중요하냐? 지금 머릿속에 북두칠성 떠오를 수 있나요? 우리가 대부분 그건 북두칠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리온 자리 떠오를 수 있나요? 흐릿하죠? 자, 이처럼 형상화를 해야 돼요. 형상화는 훈련 과정을 동반합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형상화가 되고 그 과정을 자꾸 등한시하면 이미지로 된 것들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학부형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릴 때 뭘 훈련시키면 좋았냐,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아, 이런 말 할 때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스케치 학원에 보내겠다. 미술 학원도 좋은데 스케치만 전담해서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그건 좀 보낼 만하다. 그 다음에 무슨 권할 만한 브레인적으로 좋은 놀이가 있다면 입체 모형 만드는 종이 접기, 정교한 입체 구조를 갖는 종이 접기나 레고 블록을 갖고 하는 그런 쪽에 초등학교 들기 전이나 1학년 요 무렵에 보내면 굉장히 효과 있어요. 스케치의 장점 뭐냐면 대충 그린다잖아요. 첫 번째. 그 다음 좀 잘못 그리면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은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서서히 완성되기 때문에 그 출발점으로서 스케치를 훈련받은 사람은 나중에 물리학을 하든 다른 학문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역사학 같은 거. 역사학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전체 윤곽을 봐야 돼요.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한다면 전체 흐름을 해갖고 대략 시대는 얼마나 걸렸고 조선시대 500년 같은 거, 그 다음 조선시대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 종교의 패턴, 경제의 패턴, 기본적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탑다운 내려오는 걸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어릴 때 훈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브레인은 처음부터 탑다운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돼 있어요. 세부적인 것부터 먼저 더듬기 시작해요. 탑다운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위에 있는 전체를 본다는 게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추상적 개념은 적어도 중학생 이상 돼야 이게 성숙하기 시작해요. 추상적 개념은 정보량이 많아져야 그 정보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출현하고 이래서 추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초등학생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세부적으로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한테도 브레인과학적으로 훈련해서 추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치예요. 그래서 그걸 어린 시절에 빨리 그걸 훈련을 하면 학문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어떤 역사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스케치 능력이야말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창의성에서 중요한 거는 창의성은 원격 연상이라 그래요. 연결을 하는데 멀리 있는 걸 연결해야 돼요. 우리는 좀 어떤 문제를 풀잖아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 자동차 운전을 한다 생각하면 바로 끼들은 차를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현안을 풀 때는 바로 들어오는 감각을 연결해서 풉니다. 그걸 자극기억이라 그래요.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를 풀 때는 멀리 있는 걸 연결 안 해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창의성은 오히려 멀리 있는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할 때 전체 풍경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 풍경이 드러나야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연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정신적 방향입니다. 정신적 자유입니다. 방향을 하는데 방향 있는 방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있다는 말이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방향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문제를 직접 푸는 거는 그 문제도 잘 못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갖고 방향하는 걸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의성을 할 때 우리 행동은 어슬렁거리거나 끄적거리기 시작해요. 낙서를 하거나 산책할 때는 밑에는 무의식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격 연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한 거는 문제를 갖고 방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차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원적 사고는 뭐냐면 다양한 면을 보라는 그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정보를 2차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책이 2차원 평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2차원적으로 자꾸 느껴요. 그래서 지도를 봐도 입체 지도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계사를 할 때, 중국사를 하든 유럽사를 할 때 인공위성이 찍은 그걸 갖고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사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인공위성 자료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왜 관중지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이 어디 출발하는 거는 높은 데서 티벳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면을 걸어오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입체로 걸으면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게 전체 다 보여요. 그러면 강줄기만 알고 강의 유역들만 파악을 하고 그게 위도 어디쯤 있는가를 알면 그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그냥 유추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유추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원적 사고입니다. 이런 걸 창의성이라고 그러죠. 창의성은 기억의 확장이고 기억의 확장은 하나의 정보에서 많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창의성입니다. 그러려면 입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2차원 평면에 살지 않아요. 그러나 말은 쉬워도 우리는 흔히 2차원 평면에 갇혀버려요. 자, 2차원 평면에 갇히면 자, 여기에 그림자를 보면 여기서 교차를 하죠. 충돌을 하죠. 자동차와 가면 충돌해버려 사람이 죽게 돼요. 2차원 평면은 죽어요. 그런데 3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충돌하지 않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3차원은 충돌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보면 4차원을 확장했을 때 그거의 우주의 모습이 있지 2차원, 3차원에는 없다는 거예요. 차원을 높여라는 거예요. 1900년도부터 인류가 지적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브룩스루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차원을 높여서 일어난 겁니다. 그걸 무제한적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차원을 높이는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미적 차원도 있습니다. 그 중동에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막 싸웠잖아요. 사람들 검문하면서 기독교이냐 이슬람이냐. 자,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의 국경 검문소에 기독교인을 하면 총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검문을 당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뭐라 했냐면 나는 관광객이에요. 자, 검문했대.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이슬람이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답이 뭐냐면 나는 관광객이요라고 답한 거예요. 다른 차원이요. 관광객은 상관없잖아요.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차원적 사고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느낌입니다. 느낌하고 감정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명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 감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느낌이 생기잖아요. 느낌은 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욱 하고 올라오면서 그 사람의 역량, 무드가 일주일 동안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주 좋은 장면을 보면 며칠, 심지어 뭐 몇 년을 가는 장면도 있어요. 머릿속에. 그게 느낌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학습 탐사를 가면 그 석양이나 아름다운 장면은 몇 년을 가요. 그게 느낌의 세계인데 그런 느낌을 매일 책을 볼 때, 매일 사람을 만날 때 그 느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창의성의 고속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모든 정보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동차, 우리 기억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그 도로가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속에는 구체적으로 감정도 들어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느낌을 브레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은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하지도 않아도 일어나요. 내가 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생기죠. 백화점에 딱 들어오면 느낌이 생기죠. 우리 사람을 만나면 느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통째로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주목 안 해도 생겨요. 저 코너에 있어도 아니 뭐 단체로 40명이 가도 저 코너에 뭐 한 번 지나가도 그 사람은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한 느낌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생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와서 이렇게 팍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생겼잖아요. 저 사람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르게 모드를 취하면 다른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또 입체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측면에 뭐 이렇게 봐갖고 저 사람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다가 근데 다른 측면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체적 조망이 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가까이 해보면서 배운 거는 뭐냐 하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진면목은 한두에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몇 번 볼 때마다 다른 측면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체적 사고고 느낌을 동반한 입체적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없을 때는 느낌이 없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좀 흔들어야 돼요.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돼요. 요약하면 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느낌이 모든 창의성의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악교포처럼 붙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풍부한 사람은 연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 느낌이 기억을 인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곧 창의성인 거예요. 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우리 브레인이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죠? 예를 들면 사과라는 기억을 합시다. 그건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만 개 되는 단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명사는 바뀌지 않는 불변 표상이잖아요. 그게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뭐냐?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 리프레젠테이션, 불변 표상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스텝을 하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안정돼 있다. 그럼 안정돼 있는 시스템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럼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자, 이 말은 다시 하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편안하다 그래요. 친구를 만났을 때 편안하잖아요. 근데 뭐 대학 교수나 거꾸로 온 사람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지도 교수나 뭐 거꾸로 온 사람 만나면 불편하다는 말이 뭐냐면 브레인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다는 말은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그 클래식 매니아는 교향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피곤 사라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편안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편안한 게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고 에너지 적게 쓴 게 친숙한 거고 친숙한 게 좋아하게 되는 거고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의 가장 원리는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은 뭐냐면 요동치는 거, 에너지의 불균일이 아니잖아요.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리듬을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미학의 원리는 첫 번째가 대칭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으면 대칭과 도형은 반만 보여줘도 다 복원할 수가 있죠. 대칭이면 반만 보여줘도 전체 정보하고 동일하죠. 그 말은 뭐냐면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에너지는 반만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학의 첫 번째 원칙이 대칭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크점 이동입니다. 미학의 원리는 항상 극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 피크점 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생 오리가 알을 낳은 걸 알을 훔쳐왔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부화를 했더니 부화한 새끼 오리가 조교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딱 깨었을 때 조교가 앞에 있었거든. 근데 더 면밀히 봤더니 조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조교가 신은 장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새가 딱 깨었을 때 눈앞에 딱 보이는 그게 임프린트는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깨어났을 때 어미가 나타날 확률이 90%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화를 되어 왔는데 알을 훔쳐왔기 때문에 어미를 못 본 상태에서는 깨어났을 때 본 첫 번째 물건이 어미로 각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각인까지는 알게 되는데 나중에 장화 대신 막대기로 했을 때 막대기 쪽을 더 잘 따라오는 거예요. 장화는 간단히 직사각형 정도로 보면 막대기는 짤짤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좁아졌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아마존의 눈물 보셨나요? 그거 보면 아마존의 원주민 중에 아래턱에 젊은 아가씨들이 접시 꽂아갖고 키우는 거 봤죠? 우리가 보면 되게 놀랍잖아요. 좀 흉측스럽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아름다움이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은 목에 털을 해갖고 목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건 고문도 저런 고문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부족에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저렇게 하는 게 아름다울까요? 이게 바로 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름답고 아랫입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극단으로 가야 그 사회에서는 더욱더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점의 이동, 피크점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흉악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흉악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 감각을 느끼는 것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지게 된다는 게 미학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미학의 원리 중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조 컨트라스트입니다. 근데 컨트라스트하고 피크점 이동은 학습을 하지 않아도 유전자가 결정해져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해요. 공작의 꼬리 같으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진화적으로. 공작의 꼬리도 아름다움이 극단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른 천적한테 잡아먹기 딱 좋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거는 목숨을 내걸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학의 원리 중에 컨트라스트는 뭐냐면 색깔의 컨트라스트, 의미의 컨트라스트를 주는 거예요.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곤충도 컨트라스트를 합니다. 거미의 등에 보면 패턴이 컨트라스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미학의 원리는 굉장히 공고하게 뿌리 깊어요. 그래서 이 미학의 원리의 요 세 가지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피크점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정도는 크게 학습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본능적으로 유전자에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미학의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리듬이요. 그 다음에 언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균형. 리듬과 균형과 언유는 훈련을 엄청 해야 돼요. 10년 이상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리듬은 왜 그렇게 미학의 근본적인 원리냐면, 자, 리듬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리듬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내심, 덜심, 그 다음에 심장 박동, 퍽 하고 쉬었다가 퍽 하고죠. 리듬의 본질은 뭐냐면요. 강약, 강약, 강약. 자체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체의 인터벌,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계속 푹 뛰기만 하면 위험하잖아요. 심장은 퍽 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우리의 모든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게 바로 본질적인 리듬입니다. 그래서 리듬감이 있는 사람은 화를 팍 내도 곧장 리듬 균형추가 또 이완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생활에 있어서 저는 빨리요라는 말을 좋아해요. 빨리요. 빨리 하면 굉장히 뭐냐면 급하게 보이고 정보 전달 정확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빨리 하는 대신 리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요점을 빠르고 리듬 있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 전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르되 리듬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빠르고 리듬 있게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잡다한 내용이 아니고 요점만 전달하라는 거예요. 속사포처럼 핵심을 빠르고 리듬 있게, 핵심을 빠르고 리듬 있게, 핵심을 빠르고 리듬 있게. 이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팁입니다. 그럼 우리 브레인이 딴딴딴 따단 딴딴딴 따단 이렇게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되 리듬 있다는 말은 빠른 속에 스탑이 있다는 거예요. 짬짬 스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화 중독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습관화되는 거는 자동 반응이잖아요. 오케이. 자동 반응이 왜 그렇게 파워풀했냐? 반복이 욕망을 이긴다. 내가 그 굉장히 많이 자주 강조하는데 반복이 왜 욕망을 이기냐면 반복이 리듬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정신적 능력이 거기서 출현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 그 단위 행위 속에 잠깐 쉴 수 있는 자기 발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 대칭은 아까 미학의 원리에서도 반만 보여줘도 전체 정보가 다 전달되니까 에너지를 반 써도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듈은 뭐냐 하면 단일성이에요. 네고 블록을 생각하면 돼요. 모듈이 돼야만이 확장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에서는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모듈성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의 네고 블록 같이 있는 모듈이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비행기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성을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듈로 안 돼 있고 구설을 갖고 빌딩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갖고 집을 만든다 해보세요. 그 틈새 메꾸기도 세월 다 가겠죠. 조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억이 확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확장되려면 반드시 그 기억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네고 블록처럼 모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가 일정해지면 재현 가능하죠. 반복해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돈을 화폐 경제를 쓰게 된 것도 모듈성이 있다고 그래요. 돈의 단위가 100원, 만원, 5만원 이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원을 단위로 쓰지 말고 37원을 단위로 써봤어야 되는가? 계산하다 세월 당하겠죠. 그래서 십진법,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천호장, 만호장, 백호장, 십진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듈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나의 모듈로 보면 그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면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 하나의 모듈을 연결해 보세요. 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가 되었냐고 물으면 그걸 모듈로 나눠보세요. 그건 답이 조선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리학이 한반도에 어떻게 들어왔는가하고 관계있겠죠. 그거는 고려의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뭐를 만들었나 하면 망건당이라는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망건당. 책을 망건을 둔. 그러니까 원나라 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우리나라 이재헌이라든지 안양 같은 학자들이 원나라에 가서 충선왕 그쪽하고 링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듈이 형성이 된 거예요. 바로 나는 조선의 500년의 성리학이 어디 시작했느냐. 첫 번째 모듈은 충선왕의 망건당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고려 말에 이성계하고 최영장군 그쪽 넘어오면서 그때 고려 말에 불교가 조금 타락을 하잖아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듈이에요. 그럼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시대 때 메인이었던 불교보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새로운 도구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충선왕, 망건당, 안양, 이재현 해가 하나 모듈이 생겼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권신들 하면서 거기서 출연했던 사대부 계청, 과거 제들 급제한 사대부 계청들이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이념체계로 불교보다는 성리학의 방점을 뒀던 거예요. 두 번째 모듈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듈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건국하고 나면 조선의 이제 경국대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의 국가 통치의 이념을 성리학으로 뒀다. 세 번째 모듈이 생겼죠. 그럼 연결하면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전체 순서화된 맥락이 나오죠.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모듈로 만들면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면 맥락이 드러나고 그 맥락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